경영자 여러분과 이번에는 이제 직원과 같이 지금 하시는데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뭐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 아들에게 한 거니까 이기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 있어요. 야, 이렇게 살면 좋아.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또는 일반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제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제 딸에게 해왔던 이야기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그거 좀 공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미리 좀 자료를 살펴봤는데 저희에게도 저희 직원 동료들에게도 아주 많이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 오늘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야기할게요. 이거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개인적인 이야기. 지극히 김경민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나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삶을 사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의 모델이라는 거. 가장 행복한.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 제가 공부를 하고 많이 다양하게 봤어도 행복할 때가 언제냐.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대접받고 혹은 내가 이렇게 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 뭔가에 집중하고 흥미를 가지고 그걸 위해서 살 때 행복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션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를 위해서 인생을 수단화시켜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소명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모델이니까 아들아, 너도 너의 소명을 좀 발견해. 그리고 네 자식을 키울 때도 어떤 그 미션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해. 이 이야기 제일 많이 하죠. 1번입니다. 1번이요. 2번.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꿈이 있다면 그 꿈이 너에게 갑지불을 요구할 거야. 이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참 중국에 대한 꿈이 많았을 때예요. 그때 중국 지사로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지사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클래스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저도 중국 지사 가고 싶었기 때문에 클래스 매니저이자 수강생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장님이 들어오든지 중국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네, 그렇습니다.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중국어 공부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명 중에서 12명 손 들었어요. 심지어 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말로만 하는 거랑 실제로 내가 값 지불하는 거랑 다르다. 그것을 내가 원한다고 하는 거랑 실제로 그걸 내가 진짜 할 마음이 있는 거랑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진짜 꿈이 있는 사람은 관련된 값을 지불하는 거다. 그거 빼면 그건 몽상일 뿐이다. 그래서 값 지불하는 과정에서 시야가 넓어지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지 여부도 분명해지고 내가 수영하고 싶다. 물속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서 그 값지불을 내가 할 만하냐. 그래야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축구하고 싶다. 그러면 FC 넣어줬습니다.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보이스카우트 하고 싶다. 그거 해보라고 그랬어요. 왜요? 해봐야 진짜 원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모든 꿈에는 값지불이 있고 그 값지불을 감당할 만큼 원해야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예. 가인지에는 사랑으로 일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네, 있죠.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게 이제 비슷한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돼 있네요. 스토리. 제가 한 번에 쭉 정리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데 사람을 평가할 때는 구호만 무성한 사람인지 그가 남긴 열매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아라. 사람은 오직 열매로만 판단할 수 있다. 청년들은 미래를 말하고 노인은 과거를 말한다. 그러나 열매가 없이 계획만 무성한 사람은 신뢰하지 말아라. 사람은 그의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고 판단해라.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청년도 그렇고요. 노인도 그렇고 자꾸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10년 전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최근에는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10년 전으로 가고 그래서 요즘 뭐 하세요? 20년 전으로 가고 그러면 그냥 ip사기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이런 사람 만나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열매를 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열매라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탁월성의 열매고 두 번째는 성실성의 열매입니다. 네. 그 어떤 결과가 꼭 탁월해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실체가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어라. 그렇죠.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같이 누구랑 일하려면 열매가 있는 사람이랑 일해라. 지금의 그게 너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좋은 의도와 뜻만으로 되지 않는다. 도움을 주려면 거기에 걸맞는 실력과 탁월성을 갖춰야 된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 엄마가 제 아내가
그 암 수술하고 왔잖아요. 갑상선암이니까 예후는 좋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그 덩어리가 뭐 3cm인데 그 안에 그 악성암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에 있는 약간 좋은 암하고 안에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암이 두 개가 같이 있었던 건데 밖에서는 안 보였는데 열어보니까 보였던 거예요. 그게 혹시라도 밖에 있었으면 뭐 임파선으로 이미 다 전이됐을 거라고 그 나중에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그 자기 스스로가 막 즐거워하면서 와 너무 이런 일이 있네요. 와 너무 좋아요. 뭐 예후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지금 걸어 다닐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 정말 착하지만 실력 없는 의사와 정말 좀 띡띡거린다. 이게 의사분한테 좀 말은 네. 아니지만 정말 불친절하지만 탁월한 의사가 있다면 누구한테 암 수술 받겠냐. 당연히 그것은 탁월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좋은 뜻의 돌팔이 의사보다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더라도 전문 의사가 낫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바뀌는 법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미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실천을 하면 그 실천이 마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너무 따지지 말아라. 그런 상태라고 전제하고 실천해 봐야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실력이 늘어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맞습니다. 네가 지금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 돕겠다고 문 열어달라고 하면 열겠냐? 안 열어줄 거다. 아빠가 가도 안 열어줄 거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미국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이라면 그 자문위원으로 20년 했어요. 아유, 오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의 뜻과 의도는 두 번째예요. 일단 탁월성에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실력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너무 동의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음에는 5번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무지를 인정하고 시스템과 팀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움과 똑똑함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것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조언을 구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시스템과 인프라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똑똑함의 한계가 오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조직으로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팀으로 함께해요. 그러면 풍성한 삶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도 신이 아닌 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갖는 거나 가정을 갖는 거나 직업을 갖는 거나 이게 시스템 속에 내가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스템인 가정, 그리고 그거의 확장으로서의 직장,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런 곳들에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쇠퇴기에 빠졌을 때에도 그 시스템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죠. 제가 지금 사장이지만 출근하기 싫을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사장으로서 직원들과 공략하고 내가 모범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글쎄요, 아침 10시까지 안 나오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스템 속에 있고 나는 직장인과 똑같은 관점에서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할 때는 직장인의 모자를 쓰고 네. 의사결정할 때는 주주로서의 모자를 쓰고 이 두 모자는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언도 하고 여러 번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하기 싫은 날도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한 거냐? 아니에요. 출근하기 싫은 날 출근해서 저의 루틴을 지키면 그것이 제 자신을 지켜주는 거죠. 그 시스템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6번, 죽을 때까지 소명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참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늙어 지루함과 권태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죽는 순간까지 할 일이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 노년에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모으는 삶을 지향하는 것을 두려워해라. 진정한 인생의 비극은 할 일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다. 최근에 제가 존경한, 이 이야기하면 제가 울 가능성이 있는데 참고 할게요.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몽골에 가서 마지막까지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 계곡을 지나가다가 발을 잘못 디디셨어요. 실족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가서 그 시신을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전 너무 울 것 같이 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말만 해도 그런데 그분은요 정말 70대 후반까지 사셨는데 80대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직장과 일터에서 정말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많이 아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이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너무 슬픈 나머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한편 인간적으로는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죽음의 순간까지 소명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죽음의 순간까지 할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으로서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죠. 근데 반대로 60언저리 때 은퇴해서 아무도 불러주지도 않고 누구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저 고추, 조개 껍데기는 안 모으지만 고추는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조개 껍데기는 안 모으지만은 상추는 좀 심으시더라고요. 그거 심으면서 글쎄 유유자적 안빈낙도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살기보다는 뒤집어 보면 참 비극이지만 다시 또 한번 뒤집어 보면 죽는 날까지 내가 그 뭔가의 최선을 다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거.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 말자. 저도 그런 삶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럴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네. 너무 아침부터 쓴 이야기. 7번은 이거 특별히 제 아들한테 많이 한 이야기인데 신호등이 깜빡거리거든 달려가서 건너라. 에이 늦었네 하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보다는 이미 신호등을 건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낫다. 그들의 성취 경험을 함께하고 다음 도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너지 못한 사람들의 푸념과 자기 정당화를 듣고 살기보다는 승자들과 함께해라. 혹 신호등을 건너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우의 신포도주 우화를 기억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피드백은 오직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해라. 여우의 신포도주를 그런 삶을 살지는 말아라. 아, 저건 내게 아니야. 뭐 이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다시 도전해라.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초등학생일 때 명절 때 처갓집을 갔어요. 네. 그리고 처갓집이 아파트가 좀 고즈넉합니다. 고즈넉하다. 아파트가 좀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서 캐치볼을 했거든요. 공을 던졌는데 제 아들이 던진 공을 제가 좀 잘못 받아가지고 튕겨서 제 안경으로 튀었어요. 그래서 안경이 깨지면서 제 눈에 피가 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눈 동자가 다친 건지 눈꺼풀이 다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워낙 아파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근데 뭐 모두가 놀라고 결국 119를 불러서 실려갔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눈동자는 괜찮고 눈꺼풀이 피가 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던진 공에 아빠가 피가 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넘어졌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 이게 트라우마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하고, 뭐 제 아들이 안 한다고 하는데 며칠 지나서 끌고 나가가지고요. 캐치볼을 바로 했잖아요. 바로 했어요, 바로.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나중에 캐치볼을 하는데, 최근에 제 아들이 뭐 다 컸죠,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아빠한테 공 던질 때 세게 던지지는 않았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좀 세게 던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일을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쪽 안 가. 이러지 말고 다시 도전해라. 그리고 다시 도전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신호등을 건너라. 건너면 건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 안 건너면 안 건넌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중에 상당 부분은 외부 변수를 이야기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이미 건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낫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기적이죠? 8번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애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칭찬에 연연하는 삶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호리젠탈 삶이죠.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삶이죠. 그러지 말고 버티컬한 삶을 사는 거죠. 오직 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서 미래의 나와 경쟁하는 거죠. 내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는 거. 너를 칭찬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도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런데 삶의 추력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의 내면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타인의 격려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죠. 그러나 제 아들한테는 제 딸한테 이야기 엄청 했습니다. 엄청 했습니다. 물론 칭찬 많이 했습니다. 고맙다. 일을 잘해줘서 고마워. 아빠도 좋아.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추력은 자기 자신에 있어라. 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9번 다른 사람의 집에 갈 때에는 반드시 선물을 사가라. 이 이야기 했습니다. 선물의 본질은 받는 이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해도 네가 가서 먹고 누리고 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 선물을 해주면 작은 미소로 가고 너의 첫인상이 그 선물과 함께 기억할 것이다. 고급스럽고 멋진 선물을 가져갈수록 그 사람은 그 선물의 이미지하고 너의 이미지를 섞는 법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물을 사갈 때는 아무거나 이렇게 검정 봉투 이렇게 사가지 마. 그러면 네 얼굴이 검정 봉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포장 좋게 해라. ESG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포장 예쁘게 해야 된다. 왜냐? 하고. 선물의 본질은 내용이 아니니까 받는 이의 미소예요, 미소. 그러니까 선물이 고급스러울수록 네 자신이 고급스러워지는 사람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 선물해라. 가이드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물의 3원칙 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0번은 사람은 오직 개인으로서만 존재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20대, 30대, 50대 뭐 사장님, 직장인 이런 건 없어요.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개인으로만 존재합니다. 집단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관리하는 게 아니다. 관계를 맺는 거다. 사람은 오직 하나의 인격으로만 인디비주얼리 개별성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고 집단화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 오늘 주제하고도 연관되네. 아까랑. 11번. 질문을 주저하면 배우지 못한다. 호기심이 사라지면 즐거움이 없어진다. 사과를 미루면 관계가 좁아진다. 쉽게 물어보고 새로운 것 즐기고 미안한 거 빨리 사과하고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다. 네. 저희 뭐 아이들 학교 갈 때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해. 저 아이들 그렇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녀오면 오늘 뭐 물어봤어? 했어요. 저도 책에서 배웠잖아요. 유태인들 문법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이거는 현실 조언인데 어딜 가든지 앞자리에 앉아라. 사진 찍을 때는 빨리 나가줘라. 왜요? 제가 앞에서 진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앞에 앉아주는 사람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진 찍겠습니다 할 때 빨리 나와주는 사람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마이크를 잡고 진행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주로 무대에 섰던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앞자리 텅텅 비었는데 뒤에 앉은 사람은요. 정말 막 그냥 주먹으로 가서 때려버리고 싶어. 사진 찍겠다 그러는데 안 나와. 그냥 몽둥이 들고 가서 때려버리고 싶어. 그냥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나 미웠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는 어른들이 미웠고 어린이 되고 나니까 안 나오는 청년들이 밉고 그러니 너는 아빠를 생각해서 저 진행하는 사람이 아빠라고 생각하고 빨리 나가줘라. 네. 그래서 저희 멤버들은 항상 앞자리부터 앉고 사진 찍을 때 제일 늦게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빨리 나갑니다. 늦게 나온 사람 미워요. 네, 지금도 밉습니다. 미워하십니다. 눈이 이렇게. 빨리 뭐가지고 13번 시간과 돈을 사용할 때 궁색해 하지 말고 검소해라. 이 검소함을 배운다는 거. 속도를 빨리 하는 거, 적은 비용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지혜입니다. 누군가는 여행 안 가면 슬프지만 누군가는 여행 안 가도 행복해요. 누군가는 3,000원짜리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만 먹어도 괜찮아, 좋아, 기분 좋아. 근데 누군가는 바나나 우유하고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내 인생 이렇게 울어. 그러면 차라리 비싼 거 먹어라. 궁색함과 검소함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해석의 문제예요. 검소와 절약은 만사의 경쟁력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더라도 소비 수준을 올리지 말고 나는 그냥 8,000원짜리 먹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소득이 월급 1,0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거기에서 나눔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치를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검소를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너는 결혼할 때 네 아내를 만날 때 여자는 두 종류가 있다. 책상 위에다가 가방 딱 올려놓으면서 이거 한 장 썼어.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가방 올려놓으면서 이거 얼마에 샀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한 장 썼어 하는 사람 결혼하지 말아라. 이거 가방 딱 올려놓으면서 이거 5,000원에 샀어. 그거 싸게 산 걸 자랑하는 여자랑 결혼해라. 왜냐? 이게 걱정되네요. 제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궁색함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면 최대한의 검소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랑 살아야 나눔의 여지가 많고 사람은 나눌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넌 남자를 만날 때 그렇고 여자를 만날 때도 그래라. 전 지금도 제 월급이 적지 않습니다. 월급 많이 받아요. 많이 받지만 지금도 합정동에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거울도 내놓고 의자도 내놓고 제가 봐도 이렇게 흔들어 보면 멀쩡하다고. 흔들어 보면 멀쩡해요. 요즘은 약간 제가 유튜브 출연하기 때문에 약간 시선이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때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장 예쁜 거 하나 건졌습니다. 제가 누가 버려놨던데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덱스타 뿌리고 막 스펀지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걸 하니까 진짜 새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현관 입구에다 갖다 놨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괜찮아요. 그거를 저는 자랑 삼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방송인데도 얘기하는 거.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나눔의 공간이 생겨요. 다른 사람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베풀면 그게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제일 큰 행복이에요. 그러나 궁색해질 것 같으면 사라. 사라. 고가품 사라. 좋습니다. 사지 말라는 거 아니다. 네. 있는 곳에서 문제가 없다면 누군가의 섬김이 있는 것이다. 내가 평화로우면 섬김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깨끗하면 누군가 청소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 발견해라. 그리고 조용히 선물해줘라. 그게 행복의 비결이다. 네, 그거 공동체에서 그렇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결혼하면 부모가 1순위가 아니다. 결혼하면 아내가 1순위다. 그리고 자녀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잘못 저지르면 안 된다. 남편보다, 이게 지금 아들을 떠올리면서 했기 때문에 그쵸. 제 딸한테는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아내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남편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남편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아내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선택한 배우자는 평생의 행복과 만족의 원천이 된다. 16번 자유에 근거한 선택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라. 요거 뭐 저의 정치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제 아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공짜로 해주겠다는 정치 지도자들 경계해라. 자꾸 뭐 해주겠다는 정치 지도자들, 그 사람들 경계해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자인이 돼야 된다. 세금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돼야 된다. 어떻게든 정부 지원금 받는 조건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쪽이 되라. 불쌍한 사람, 피해자 그쪽 가지 말아라. 강자가 되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쪽으로 가라. 그게 선택의 자유. 자유인의 가치. 그 이야기 제가 합니다. 상대주의 가치는 오직 허무와 염세주의를 부를 뿐이다. 니체를 경계하고, 다 읽었어요? 니체, 다윈, 마르크스 다 읽어야 됩니다. 꼭 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공부할 때는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보는 것, 과학을 존중해야 돼요. 과학을 존중하고 과학적 사고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과학주의, 이 형이상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무시해버리는 걸 과학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는 배우되 과학주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저희는 기독교 믿음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아닌 관습까지 지키고자 하는 수구주의자들 경계하고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급진주의자들 피해라. 진보니 보수니 그런 가치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성경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라.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 신앙 이야기 좀 더 나옵니다만 신앙생활은 목사님한테 의존하지 말아라. 주 일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뭔 이야기 듣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읽고 원래 기독교 개신교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천부님, 베드로, 마리아, 신부님 이거 타파하자고 나온 게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 사이에 목사님 두지 말아라. 어떤 존재도 있으면 안 된다. 성경을 읽고 직접 생각하고 깨닫고 신과의 대화를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우상이다. 종교 활동 열심히 하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가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다. 종교 활동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라.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20번 자기 확신은 대담함과 용기를 주지만 때로는 오만과 편견을 만들어내. 제인 오스틴의 책 중에 하나죠. 오만과 편견은 책인데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줍니다.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은 언제나 근본에서 컨시더레이션 해보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지성을 다시 쌓아 올려야 삶이 풍성해진다.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언제든지 의심해봐라. 그래야 진짜 본질로 들어갈 수 있다. 원래 문화와 문명은 지극히 전통적인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할 때 매력적이 돼요. 그 비즈니스도 그겁니다, 원래. 21번. 친구는 일부러 많이 사귀지도 말고 적게 사귀지도 말고 흐름대로 해라. 단 위로 10살, 아래로 10살. 예를 들어서 제가 50대잖아요. 그러니까 60대, 40대. 이렇게 만나보는 겁니다. 내가 멘토 삼아보기도 하고 멘토링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동일한 나이대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살의 삶의 이의와 지혜, 열매를 보는 게 중요하다. 책을 언제나 가까이 읽어라. 책을 읽는 것은 정보 습득 이상으로 지성과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고 깊은 사색과 사고를 해주는 거다. 가능한 종이책 그대로 읽어라. 고전을 읽는 이유는 단어의 풍부함이고 언어의 풍부함이고 에세이는 논리를 배우는 것이고 현대 문학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다양하게 읽어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해줍니다. 아, 섬김의 힘이 있다. 이건 뭐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이제 엄마가 잘하니까.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해답은 오직 하나다. 섬김의 힘밖에 없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설득하거나 협상하는 게 낫다. 섬겨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섬김이 없다. 그러면 설득이나 협상으로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제 리추얼이거든요. 저희는 토요일 날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가 뭐 종교적 행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눔하는 거예요. 그거 성경 잠깐 읽고 하는 건데 리추얼이에요. 리추얼이고 저희도 뭐 자기 전 뭐 아침에 있습니다. 심플함이죠. 심플함이고 삶의 파워는 그 심플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심플함. 그것이 단순한 삶의 몇 가지 원칙들 속에 있을 때 파워가 나온다. 리추얼로서 가정 예배 소중히 해라. 너무 중요합니다. 25번째, 여자를 대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대하거라. 이게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하든 신사로서의 배려를 놓치지 말아라. 요즘은 이제 제가 그래서 급진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들이 신체적으로 또는 체력적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거에 대해서 불공평한 뭐 권력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거다. 이런 그런 책들 많아요. 급진 페미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미소 지어주고 보호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라. 왜냐? 내 쪽에서의 섬김은 그의 반응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의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나의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바꾸면 진정한 섬김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소 지어주고 그것이 남자에게 부여된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근육이 강한 걸 어떻게 해? 내가 더 힘이 센데 힘 센 사람이 무거운 물건 드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걸 뭐 이렇게 막 이러면 그냥 웃어주고 끝내라. 논쟁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성장하려거든 가르침 받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배우려면 줄 서야 된다. 면접 봐야 된다. 그쵸. 마감을 지켜야 된다. 내 방식으로 선생을 찾지 말고 선생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배우려고 가야 된다. 어떤 배움보다도 배우려는 자세를 먼저 배워라.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려는 겸손함이 가르침 받는 자세죠. 배우려는 자는 자신의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과 어색함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27번째. 이게 30번까지 적었으니까. 네. 삶은 고달프다. 삶은 영원 같은 고통의 골짜기와 찰나 같은 영광의 봉우리가 잠깐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끝을 보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마음속에 생기는 욕망과 좌절, 수치심과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계속 생기는데 그건 아빠도 똑같다. 그거는 그냥 인생의 요소다. 가끔 찾아와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그냥 친구로 삼고 아 인생이 그런 거다. 고통은 친구다 그냥. 나에게 고통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애들 어렸을 때 했어요. 참 이게. 요 이야기는요, 특별히 제가 제 아들한테도 많이 한 건데, 새가 날아가다가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즐기는 공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즐기는 단계가 되면, 삶을 흔들립니다. 이게, 제가 남자니까요, 아주 짧은 치마를 입은 정말 그 멋진 여성이 지나가면, 차를 타고 가다가,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죠. 근데 차가 지나갈 때, 사이드 미러에서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까 안 봅니까? 저는 안 봅니다. 그렇지 그렇게 대답해야죠. 보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이드 미러까지 보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백미러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이고 눈이 돌아가죠. 그거 어떻게 해요? 아주 멋진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었다. 눈이 돌아가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사이드 미러까지 보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똥 싸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당하는 거죠. 이 수동태예요. 그런데 사이드미러 보는 건 능동태입니다. 내 의지로 본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제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 재능과 물질은 내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처럼 충성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내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사실은 이 29번하고 30번은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매일 잠자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갚을 수 없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어저께 네. 제 딸이 이제 포항으로 다시 내려가서 서울역 앞에서 트렁크 들고 다시 가는 거죠.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면 머리가 여기에 있어요. 제 아들은 머리가 여기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기도가 이제 마지막 제 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언제나 너의 등 뒤에서 불어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얼굴이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펴고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길 빕니다. 여기 이제 어제도 서울역 앞에서 길거리에서 앉고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그런 이야기가 30가지까지 되겠네요. 네.